국내 증시가 휴장했을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훈풍을 오늘장에서 받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쉬어갔다는 게 참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혼조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출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인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장중에도 좀 오름세를 보였지만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에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고용 보고서를 주시하면서 다소 좀 침착해진 분위기가 있는 목요일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장에서도 오르고 내리는 특징주들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소폭 반등하면서 약간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 AI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내년 3월 31일까지 꽤 많은 그런 엔비디아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매도에 나서게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에 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져 세일즈포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밸류액트의 공동 CEO가 이 세일즈포스의 지분을 10억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6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룰루레몬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8%가량 오름세를 보였죠.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요일장의 특징주 인스타카트가 되겠습니다. 식료품 배달 플랫폼인데요.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 9%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게임스톱 대표적인 밈주식이 되겠습니다. 밈주식답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 되겠습니다. 47% 폭등세를 보였는데 이 로어링 큐티가 유튜브에 뜬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 폭등세로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현지 시간 7일 정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가 계속해서 변동성 이어갈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테슬라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테슬라 목요일장에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최근 주가 변동성 또는 전기차 판매량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대중 관세 인상으로 다만 전기차 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업체죠. 월마트에 대해서는 오펜하이머가 탑픽이다라며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순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탑픽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WWDC를 앞두고 있죠. DA 데이비슨이 중립 의견을 내놓는 그런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WWDC에서는 장기 전략이 공개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펀더멘털 개선을 고려하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시티 마찬가지로 달러트리에 대해서는 중립에서 하향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이미 이제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듯한 모습들 나타났고요. 목표 주가도 163달러에서 12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매주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한 전략가가 이 시장이 고용 보고서를 주시한 가운데 침착한 분위기를 보였고 이제 다음 주 6월 FOMC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의 억양, 톤 그리고 강조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market is taking a wait-and-see attitude to Friday's employment report, as well as next week's Fed meeting. I don't think anybody expects the Fed to do anything next week, but they're making sure that they hear everything that they say. And if there is a change in inflection, change in tone, emphasis, etc., then that could be a hint as to where the Fed thinks the data are going. Oh, well, our expectation is pretty much similar to the street itself. We expect to see 190,000 new jobs. We expect the unemployment rate to remain at 3.9%. We also are looking for the year-on-year wage growth to stay the same at about 4%. So nothing really new in that regard. And if we're wrong, actually, possibly we are overstating the job growth, that maybe we do see a slip, as was hinted at by the ADP report on Wednesday. 네, 수요일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 국내 증시는 졸츠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해졌습니다. 1%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2,689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 오름폭 보여주면서 0.58% 오름 85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 긍정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 아래서 일주일 내내 관련주들이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관련 기업인 액트지오의 박사가 한국을 방문을 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오전에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액트지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국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한 가정집으로 설정된 게 확인이 되면서 1인 기업이다,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는 만큼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일단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넥스트리나 동양철관 지난 수요일에는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대만에서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제품에 삼성전자 HBM 탑재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다시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HBM 관련 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네오셈 같은 경우는 22%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PSK홀딩스도 15%, DI도 6%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날장에서는 2%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수요일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관련주로 나올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들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계속
보여주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도 이날 장에서는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개장 전 확인해 볼 이슈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독으로 전해진 보도이긴 한데 이 정부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중동 인프라 수주 경쟁에 나선 국내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2조 원대 현물 출자를 조기에 집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으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2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올해 2월 달에 밝혔죠. 그리고 6월에서 7월 정도면 현물 출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바로 조기적으로 집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중동 수주와 관련해서 중국 쪽 업체들과 인프라나 플랜트 관련 설비 업체들이 굉장히 강력한 이 수주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오늘 관련주들에게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수주 관련해서 플랜트나 방산 업체들의 종가 현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종가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현대 롯템, 두산 밥캡 여러 가지 인프라나 또 플랜트 관련주들도 하락세였고요. 그리고 이 방산 관련주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4%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이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도 정부 이슈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단독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동시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기재부가 내년 예산 협의를 통해서 기존 400원대에 머무르던 이 예산안을 내년에 7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원 개발과 관련된 예산 규모를 내년에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하고 있는 이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사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는 국내 기업이 석유나 가스 그리고 광물 자원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포항 영일만에 매장돼 있을 석유와 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탐사 시추와 관련돼서 특별 융자까지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시추공을 한번 뚫을 때마다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 20%로 확인이 되고 있죠. 100%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 5번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금은 5천억 원 이상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자금 소요를 놓고 정부가 일단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서 확인해봤을 때도 수요일 관광업체들 모두 상한가 직행했었잖아요. 오늘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보셨던 대로 상위 3개 종목들은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하이스틸도 13%, 포스코스틸리온은 5%로 강한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됐지만 전날장에서 또 5%의 가격 반등을 보였던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6월 7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할까요? 1대12 온라인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ECB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는 불투명하다. 일단 피벗은 시작이 된 겁니다. 글로벌 이 금리 인하 바람이 시작이 됐고요. ECB에 앞서서 어제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역시 내렸습니다. ECB처럼 같은 인하 폭이 이제 나온 거죠. 역시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미국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9월 쪽으로 무게가 확실히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고용 지표도 그렇고 성장률 지표도 그렇고 뭐 소비 지표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뒤에 부분에 있는 거 추가 인하는 불투명하다라고 20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또 인플레입니다. 미국도 아직 서비스 쪽이라든가 임금 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승 탄력, 강한 탄력이 좀 살아 있고요. 22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같은 이런 일부 부분에서의 탄력이 좀 살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럽은 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집합체로 있다 보니까 특정 국가는 괜찮아도 특정 국가가 또 안 좋으면 또 그런 것들이 또 결부되기 때문에 좀 평균 단가가 좀 내려가는 이런 역할도 좀 있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역시 금리 인하에 가장 관련돼서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나오겠죠. 5월 고용 지표입니다. 17만 8천 건 신규 일자리 수.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달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보다 뭐 이를테면 뭐 16, 7만 대로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좋은 건데 그 떨어지는 폭이 뭐 16만, 17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 소비 부분처럼 또 미국의 경기가 또 갑자기 또 급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상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17만 8천보다 훨씬 높은 뭐 18만 후반이나 19만 대로 넘어가면 아직 멀었네 또 이 얘기가 나오겠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역시 매크로 지표 쪽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신경을 쓸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증권면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반도체주가 한 몸이 아니었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반도체를 이끄는 가장 큰 핵심 그 주인공 HBM이죠. HBM의 또 한 점 더 더해서 주인공은 역시 SK 하이닉스였고요.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의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부상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주춤하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젠순왕 엔비디아 CEO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또 마이크론의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세가 좀 바뀌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 3사가 다 HBM을 납품하게 된다면 몫이 줄 수밖에 없죠. 매출만 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이거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 당연히 주가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HBM 시장은 현재 뭐 투자 규모, 그다음에 뭐 사이즈, 기술력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하면 결국 우리 기업들 간의 내부 경쟁,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고요.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선두주자로 등극하는 결국 차세대에 납품할 HBM4, 6세대 이 HBM을 누가 먼저 납품을 하느냐 또는 그 납품의 수율이라든 이런 퀄리티가 얼마나 더 좋으냐 이 부분이 이제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4가 열리는 과정에서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만이 이를테면 과거에 이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하청 기업 정도, 하청 단지 정도였던 대만이 왜 이렇게 지금은 AA 반도체 생태계의 주인공이 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 간의 선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들이 공동의 어떤 이익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이 아니라 또 서로 화합을 하는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적인 정서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대만이 잘 해냈기 때문에 대만의 기업들이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AI 반도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다. 결국 이제 우리 반도체 업계들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사실 늘 많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좀 확 이제 가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주요 3사에 대해서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또 그 규제는 상당히 강합니다. 벌벌 떨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1890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회사였던 이 스탠다드 오일, 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 이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했던 것도 결국은 이 반독점 규제 때문이었던 건데요. 당시의 석유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일종의 경제 권력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 정부가 봤을 때는 그때 석유처럼 지금은 AI 기술, 이 AI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 권력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하는 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총 1위인 수준에서 AI 이 주의 그 관련주의 가장 핵심인 생성형 AI를 좀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라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3사가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건데요. 결국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와 또 감시, 또 이런 규제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이 또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는 걸 좀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리기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미 공부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유리기판이 AI 시대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 뚝 섰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반도체 공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최신 첨단,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올해 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지금 2나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인텔 같은 경우는 1.8나노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공정이 계속 초미세 공정으로 뭐 이를테면 3나노, 2나노, 1나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들이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물건, 제대로 된 물건이 덜 나오면 당연히 회사로서는 비용도 크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실리콘 기판이 이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율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등장한 게 유리기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리기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로 뭐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고온에도 강하고 전력 효율도 더 좋고 그다음에 이게 좁힐 수 있고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유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잘 아시는 것처럼 잘 깨진다는 겁니다. 결국 유리기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허들인 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허들만 통과한다 그러면 유리기판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할 경우에는 유리기판 시장이 뭐 앞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작년 3조 대에서 10년 뒤에는 5조 대 정도로 시장 규모 커질 거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 합작사죠, 앱솔릭스, LG 이노텍 이외에도 인텔, 코닝과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 다 좀 참여해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바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공정, 특히 AI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 부분 대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정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저희도 좋은 내용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배터리 아저씨가 있다면 석유화학 업종에는 케미컬 아저씨가 있죠. 오늘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케미컬 아저씨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마음에 드실까요? 자, 이렇게. 좋다는 의미시죠? 아니다. 아니에요? 안 좋으세요? 그냥 네. 제 이름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 대표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 바로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의 여부일 것 같은데요. 140억 배럴이 매장이 돼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잘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고 만약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또 화학업종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들어가기 앞서 네.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엑슨모빌이 네. 그게 석유 개발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연간 500조 원 나와요. 500조 원. 네, 네. 500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잘하거든요. 500조 원인데 우리나라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전체 매출액은 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석유 개발 매출액이 2조 원이에요. 500조 원인데 2조 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SK 이노베이션 굉장히 잘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석유와 가스 개발은 미국의 독점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데 뭐로 결제를 하라는 말입니까? US 달러로 결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된 거거든요.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굉장히 독점 산업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거를 싫어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근데 그쪽에서 굉장히 고위급 임원을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야나 프로젝트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모를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지질 구조가 정말 찾기가 어려운데 그 보는 방법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저도 방송을 쭉 봤는데 앵커님께서 우리가 지금 화학업종한테는 5가지 변화가 있는데 2가지 큰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2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앵커님께서 22 금리 인하 말씀해 주셨죠. 네. 금리 인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140억 배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하면요. 네. 금리 인하 첫 번째 단계는 화학업종은 거의 강력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화학업종은 크로스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22는 인하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라이온델 바질이라든지 이런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CEO들 회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금리 인하 수혜를 이미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화학업종은 강력 매수예요. 업종 전체가. 그러니까 크로스에서 올라 왜 소비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 유가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ECB가 첫 번째로 내렸는데 5년 만에 내렸죠. 우리 앵커님 5년 만에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5년 만에 내렸기 때문에 정말 5년 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첫 번째 신호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털기 시작했죠. 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140억 배럴은 조금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면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면은 이런 화학 기업들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아시아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저번 주에 목요일 와가지고 이제 한숨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정세를 좀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정체됐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그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회의 때 자료들을 보면 그럼 중국도 한 3년간 돈을 못 벌었거든요. 증설은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증설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확 줄여진 거예요. 2024년, 25년. 그래서 화학 공장이 확 준다. 그러면 화학 공장이 2년간 확 줄면 수요가 올라갈 거 아니까 많이. 그러면 스프레드가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1분기 보니까 SK이노베이션 화학 공장 가동률이 20% 이상 급등하더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이제 인도 릴라이언스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초창기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드리면 유가가 지금 75달러, 76달러인데 82달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제법 떨어졌잖아요. 한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우리나라만의 이슈죠. 뭐냐, 140억 배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140억 배를 잘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4분의 3이, 그러니까 물론 2035년입니다. 2035년에 된다 해도 35년에 상업화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앞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보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좀 빠르잖아요. 이슈를 찾을 건데 이게 4분의 3이 이게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그 다음에 4분의 1이 석유거든요. 140억 배럴 중에서.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그 화학업종은 이런 겁니다. 3대 대륙이 있어요. 중동하고 미국하고 있는데 중동하고 미국은 한 80% 정도에서 75%, 70% 정도가 뭘로 쓰느냐면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아시아는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가격은 낮지만은 이게 대륙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되겠냐면 한 3불짜리가 12불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석유로 만드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하고 미국은 천연가스로 만드는 데 비해서 한 70% 정도를 우리나라는 석유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동해가스전에서 만약에 영일만 해서 이렇게 가스가 4분의 3이 분출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료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저도 밤새도록 계산을 해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은데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보면 이런 거 보면 1대1 페리티를 보이는데 이 그림이 중요한데 우리 앵커님 한번 보십시오. 네. 똑같은 원료예요. 제가 이제 축을 맞춰놨는데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이게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검은색이 석유로 만들어야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한 2010년 이전에 보면은 파란색이 높잖아요. 그죠? 네. 천연가스 베이스로 하면은 오히려 원가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는 지금 현재 한 75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가스 가격은 3불대로 떨어졌는데 유가로 환산하면 30불대거든요. 그러면 그 앵커님께서는 어떤 원료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아. 천연가스. 그렇죠. 천연가스 베이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북미에서 들고 들어온다든지 중동에서 들고 들어오면은 유가보다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왜? 3불로 됐는데 프레이트 비용이 10불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운송비가.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꽂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로 계속 잘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가스 베이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한 60% 정도. 왜냐하니까 이 프로필렌이라든지 벤젠 쪽 같은 경우는 이 가스로서는 만들 수가 거의 낮아요. 낳는 게 수율이 낮기 때문에 에틸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쪽 같은 경우는 가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20조 매출액이다, 연간 매출액인데 거의 BP를 제로를 놨습니다. 제로를 놨는데 그럼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가스를 쓰고 절반은 석유 베이스로 쓰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영업이익률이 한 30%대 정도 제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5조에서 한 제가 볼 때 한 4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꼬박이 10배 정도 하면은 그럼 30조가 있었어야 되나? 지금 4조 8천억인데 예를 들면 2030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이런 거예요. 원료의 대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 우리나라 화학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대혁명이 나올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짚어주셨던 게 중국 쪽의 이슈, 그리고 또 유가의 이슈가 있었는데 좀 다른 글로벌 이슈들에 집중해서 봤을 때 어떤 부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부터 보고 네. 수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주가 흐름하고 보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걸 조금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들은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인도 화학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공급망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기존 체제에서 미국과 유럽이 2001년도에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인도의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고 미국 웨스트레이크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이게 파란색 선인데 두 개 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도의 릴라이언스는 이익도 사상 최고치고 주가도 사상 최고예요. 맞아요. 그런데 웨스트레이크는 이익은 반토막이 나 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왜? 금리가 인하되면서 소비가 많이 늘 거잖아. 그래 그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릴라이언스는 동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치고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이나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좀 공급 과잉이 있었다. 그런 이슈 때문에 동행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붉은색의 그림들이 뭐 롯데라든지 대한유화가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갈 것이다. 굉장히 파란색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 돌아가서 수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회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수요가 증발됐다고 생각해요. 아시아가 보면은 이렇게 판매량 같은 경우가 한 7%씩 증가하거든요. 매년 7%씩 증가하는 급성장 지역입니다. 왜냐니까 10,000에서 15,000달러가 화학 제품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35,000대잖아요. 그래서 화학 제품이 수요 증분이 낮아요. 그런데 이런 이머징 국가는 10,000에서 15,000달러 사이기 때문에 수요 증분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고금리를 거치면서 수요가 낮았던 거예요. 수요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보복 수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했던 수요가 증가되는 게 2024년, 202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사롭지 않은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화학 부문 가동률이 20%씩 증가하는 거예요. S월도 그렇고 이런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가동률이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는 점, 두 번째는 중국 외지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수요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쪽에서 글로벌 쪽에서 수요가 많이 급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주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에 에틸렌의 가격 추이도 최근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기조면은 또 시가총액이나 전반적인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가격이 증가되면은 큰 도움이 되죠. Q 곱하기 P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매출액이. 그런데 이제 코스트는 유사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네. 유가는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격은 보면은 지금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지점이 그러니까 최고치가 3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오히려 보면 최고의 매출액과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온 지점은 2021년이에요. 가격이 이제 2021년 저 가격대 그러니까 톤당 한 125만 원 정도, 한 130만 원대만 가면 사상 최고의 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격은 딱 돌아선 상태예요. 돌아선 상태인데 일단 가동률부터만 더 급증을 한 거예요. 가동률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그게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중간 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이게 뭔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아시아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쪽에 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중국 화학 기업들도 돈 못 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일단 중국의 이런 공급량을 놓고 계속해서 견제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네. 이렇게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 과잉을 안 하는 게 네.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는 관세를 때렸잖아요. 철강이나 화학 쪽에 관세를 때렸는데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좌지우지 될 걸로 보고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대한유하고 한국, 중국, 페트로차이나 그림을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선이 대한유하의 매출액이고 붉은색 선이 중국 페트로차이나 매출액입니다. 어떤 그림이 앵커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연상하셨어요? 2001년도부터 거의 동행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과 유럽의 생산의 전진 기지로서 중국을 활용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중국의 공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화학 공장들이. 근데 화학 공장이 준비된 나라는 한국.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하면서 그런데 이게 저물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낮은 가격에서. 그래서 급성장을 해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5배, 시가총액은 25배 증가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은 이제 약간 둔화된 게 보면은 일단 중국이 이제 증설을 했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자체가 코로나 때도 수요가 많이 죽었고 이렇게 양악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둘 다 해소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보는 거죠. 그래서 녹색선하고 붉은색이 다시 궤도를 타고 올라갈 거다 이제 저희는 보는 게 견해고 재밌는 거는 인도의 릴라이언스입니다.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옐런 장관도 한 말 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공급망은 중국을 활용을 할 걸로 봐요. 미국도 왜냐하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중가나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활용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인도의 릴라이언스를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돌아서고는 있지만은 높은 단계 2021년에 비해서 낮는데 유일하게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뭐 했겠냐면은 중국이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45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가 얼마냐 합치면 70개 정도가 써야 되거든요. 한 100개 정도를 써야 되냐. 30개를 수입을 하고 이러냐. 100개가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100개가 있어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현재 45개를 가지고 가동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도의 공급망을 변화를 달려면 인도도 화학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 화학 공장 7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5개에서 30개 공장은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굉장히 공급 부족 상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12개거든요. 12개 중에 1개 반 정도가 남아도 지금 이제 가동률이 좀 다 올라가고 있지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우리나라 공급 물량이 좀 더 변화될 것이다. 많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12개 중에 1개 반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성장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자본이 그쪽으로 투자를 되기 때문에 화학 공장을 많이 짓지는 않아요. 화학 철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 인도네시아발, 베트남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는 부분을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국내 이슈로 돌아와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죠. 미국 쪽에서 액트지오 회사에서 고문이 방한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밝혀질까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엑스모빌의 석유 개발 매출액은 500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4천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개발은 미국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이었어요. 독점. 왜?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도 석유의 독점은 필요했고요. 원래 보면 전 세계에 보면 아람코가 1등이고 엑스모빌이 2등이고 쉐브론이 3등인데 석유 개발 쪽에서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엑스모빌 1등입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이고 탐사 쪽이라는 이런 데 굉장히 스페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의주시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고 네. 한국석유공사에서 밝힌 건 이런 거예요. 그 기존 자료 외에도 새로운 자료를 줬다 이게 탐사 자료를 주니까 네. 그걸 판독해 내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6광구, 8광구도 중요하지만 7광구도 중요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빠르면 더 일찍 나겠죠. 한 7년에서 10년 정도에 만약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력을 보면서 이제 지금 또 다시 재차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발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원래 보면 포항 지역에 보면은 가스가 굉장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나고 있었잖아요. 제법 좀 나고 있었다. 육상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해저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조심스러워하는 거는 2035년 빠르면 제가 볼 때 한 3년 당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7년 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의 대형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화학 쪽에서는 보면은 가스로서 더 넣는 거를 정말 꿈에 그리던 거에서 에너지의 혁명, 소재의 혁명인데 그게 동해에서 나오면은 바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화학은 석유 납사 베이스에서 50% 이상은 전부 교체를 해도 되죠. 왜? 4분의 3이 있기 때문에 다 교체해도 되는데 프로필렌이라든지 벤젠계를 이렇게 만드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제 계산해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와, 이러되면은
원료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다. 꿈에 그리는 천연가스가 투입되게 되고 정확하게 하면 에탄입니다. C1, C2 중에 C2에 에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중동이나 저기 미국처럼 원래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이상, 제가 볼 때 거의 20%대까지도 그냥 바로 증가되는 효과? 그러면 거의 지금 같으면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3조의 영업이익은 그냥 지금처럼 BEP가 아니고 3조의 영업이익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추를 하면 쭉 따라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1460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10년 동안 걸리는 이 과정이 3년 또 앞당겨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 집중해보자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 주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날 수요일장의 사상 최고치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 5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국내 증시도 역시나 관망세를 보일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 진행되는 기자회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액트지오의 기자회견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번 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테마주 형태의 상승 흐름이 또 반전으로 하락될지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